좋은데도 막 주식시장 빠지고 반대로 뭐 지표 나쁜데 시장도 오르고. 그래야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좀 잃겠죠? 그런 거 인간가 잃어야 누군가 따겠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접니다. 항상 제가 사면 떨어지고 떨어졌구나. 제가 팔면 올라가고 그럼 지원님이랑 반대로 하면 볼 수 있는 거. 저를 따라오세요. 하루에 아침 지원 9시 지표. 되기 전에 카톡으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실 경제 전문가 전인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그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라고 이제 구독자는 114만 됐고요. 올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제를 쉽게 설명해주자 이런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했다고 114만이 다 구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114만의 채널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142%를 소유한 느낌? 저희가 조금 많긴 하죠. 거시경제 참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시경제를 투자할 때 네. 몰라도 됐었어요, 그동안. 오. 그동안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가 거시경제를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느냐. 동학개미 운동이 2020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1년 때 미국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오르다가 22년이 되니까 한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고 어떤 종목을 샀던 간에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터졌다.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와서 원인을 좀 찾은 건데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잃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인정합니다. 내 돈, 이래야지. 내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 거시라는 말이 붙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시경제를 어떻게 이해되냐면 독수리가 사냥할 때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요. 하늘을 쭉 보면서 어디에 지금 동물들이 뛰어다니지 이렇게 좀 좁혀나가는 거예요. 저쪽 숲속에 좀 많은 것 같다. 여기서 사냥감을 사냥하자.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의 거시경제를 쓰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금리, 환율 이런 단어들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예. 근데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생소한 것 같아요. 어려워. 몇 가지만 딱 알아볼게요. 필요한 것만. 우리 주식에 필요한 것만. 많이 알려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면 머리 아파요. 제일 중요한 거만. 우선 제일 중요해 금리. 최근에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게 금리.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환율.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뭐 소비, 고용. 5가지가 물고 물려요. 그 흐름을 해석하는 게 그냥 거시경제다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연간이 다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올라갔다 치면 이게 내려간대. 근데 이게 내려가는데 이건 또 올라간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네, 대출이자가 줄어드네. 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이제 뭐 10억 정도 빚을 져도 이자가 별로 안 나가니까 투자를 해볼 만 하겠네. 투자를 하면은 설비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직원도 공고를 해야 되고 직원이 늘어나겠네. 직원들은 일자리 얻었으니까 이제 첫 출근한다고 또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산다는 사람이 늘어나요. 물건보다.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네.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은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왜냐면 월급은 올려주기 싫거든요. 월급을 올려주던가 물가를 내리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물가를 최대한 안 오르게 해야 월급을 늦게 올려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버리자 이러면서 다시 경기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예,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수비적으로 당길 거냐, 축구처럼 플레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가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금리가 있죠. 오르는데 네. 왜 어떤 이유로 경제가 죽지?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나빠집니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는 한동안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스피드라는 영화 저는 기억나죠. 키아누 리브스.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 자꾸 달리는 열차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가 이미 과열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캄다운 브레이크를 밟아도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를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과열되는 것보다 더 강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아니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 이게 누적이 돼서 결국은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표현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22년도에는
금리가 좋아지면서 천천히 증시가 상승해야 되는데 갑자기 증시가 뚝 떨어졌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0.25%씩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한 번에 0.5, 0.75%씩 올리면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놀란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 무서워 하면서 막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0.25% 하던 대출이자가 갑자기 뭐 4.5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결국엔 다 연관이 있어서 좀 따라간다 약간 이런 말씀인데 지표 좋은데도 막 주식시장 빠지고 반대로 뭐 지표 나쁜데 시장도 오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좀 잃겠죠? 그런 거.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따겠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지표가 좋은데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차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미 주식은 벌써 고점을 찍고 꺾여고 있는데 실적은 3개월 뒤, 6개월 뒤에도 계속 사상 최고치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실적이 나중부터 서서히 다시 떨어져요. 그럼 뭐냐면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선행을 하는 6개월 정도 먼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는 거죠. 실적이 좋아졌다고 주식이 오르지 않고 예. 그 실적이 좋아지면 더 이상 재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빠지는 그 말을 그런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다. 그래서 뭐 선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증시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상하다. 금리가 오르는데 왜 계속 올라가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네 하면서 나 국가에서 금리를 갑자기 낮춥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살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금리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에서 보면은 금리 얘기하고 연준에서 보면은 파월 의장이 계속 하는 말이 금리 얘기를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금리 물가 이걸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게 자신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금리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9월에 FOMC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하는 그 금리 결정 회의 하잖아요. 이번 9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국채가 조금 움직이겠네 해서 미국 30년 국채를 봤는데 이게 그렇게 막 오르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내리는 날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금리를 내리면 아까 말한 대로 경제가 좋아져요.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기 편해지겠죠. 자동차 이제 할부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자동차 사볼까 뭐 해볼까 하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금리를 내릴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소비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때 금리를 내려가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어요. 관세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해요. 수출하는 국가들, 아시아 제조국 국가들이 물가를 더 낮게 팔면 되지. 이제 관세만큼 더 가격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만큼을 저쪽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막상 보면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만약에 미국 국민들이 떠안게 되면, 미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면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 에버리지 실효 관세율을 보니까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미국의 수입으로 적용되면은 15, 내수도 있겠지만 다 합치면은 한 10% 정도는 물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금리를 낮춘다? 물가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출지언정 채권하는 사람들은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금리인 거죠. 무시하는구나. 어차피 그래봤자 물가 올라서 금리 더 이상 못 내릴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예요. 이해했어요? 일단 쓰려고. 그냥 반대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존에 2% 주는 채권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오는 신상은 5% 준대요. 그럼 당연히 5%짜리가 더 좋은 채권이 되잖아요. 그럼 이 구형 채권은 중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의미예요. 반대로 이제 뭐 9월에 금리를 낮추겠다 뭐 하겠다 하게 되면은 구형 채권이 더 희귀템이 되겠죠. 이자가 많이 주니까. 네, 많이 그렇죠? 주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딱 반대다. 이거 좀 깔끔하게 떨어지죠. 채권 시장은 정말 금리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깔끔해요. 그럼 만기까지 제가 그냥 그 채권을 들고만 있으면 약속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룰 수가 없는 구조겠죠. 근데 주식은 금리도 봐야 되고 거시경제 다 봐야 되고 이제 기업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분위기도 봐야 되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봅니까?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 아까 말한 대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 기업 돈 잘 벌었어요라고 하면은 주가가 빵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 안 좋은 날이니까 너도 같이 내리자 이러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정말 좀 예측 불허한 영역이 많고 금리를 다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만 하셔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달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은 달러가 약해진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4.5 정도 되고 우리나라 금리는 그보다 낮습니다. 뭐 2.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 예금을 하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2%나 더 받는데요. 예, 그러면 돈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도 금리를 내릴 거래요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다 돈을 보내서 이자를 받는 게 그렇게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미국에 맡겼던 돈을 다시 되찾아가겠죠. 예,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5%, 뭐 우리나라가 한 뭐 2, 3% 정도라고 예, 예.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달러 지수 있잖아요. 달러 지수가 100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약달러라는 얘기인데 우리 원화랑 달러의 이 환율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러 지수는 방향성을 봐야 돼요. 환율은.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나라 원화 환율 왜 그 흐름을 못 따라가나요가 더 중요한 거고요. 참고로 대한민국 환율은 미국과 바로바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을 더 먼저 봐요. 달러와 중국의 환율이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두 나라에 따라서 또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또 주식할 때 환율 얘기하니까 하나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꿀팁. 꿀팁. 코스피 지수랑요. 그 유로 달러 환율이 있어요. 유로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10년 정도 딱 그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수랑 환율이 유로화, 예, 유로 가치가, 예, 유로랑 달러랑의 그 예, 가치가 비율이, 비율이 예,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기이한 형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까 말한 중국 위안화랑도 연관이 있는 게 유럽도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유럽 경제도 같이 좋아져요. 미국은 전 세계가 나빠도 혼자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진 않아요.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소비를 해주면서 유럽이 수출을 해가지고 경제가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과 유로화 가치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쪽도 우리나라 물건을 또 많이 사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할 여력이 또 좋아진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같이 연동되는 모습, 세 가지가 같이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원 달러 환율만 보고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유로화를 보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땐 지금 달러의 미래는 어떤가요? 지금 달러를 사도 될까요? 저도 알고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달러가 앞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가 얘가 원인 변수가 아니고 얘는 이제 금리라던가 경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나타나는 현상값이에요. 종속 변수인 거죠? 결과값이니까 이 결과값을 예상을 해봐라고 하면 결국 이걸 예상해 봐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 뭐 어떻게 될 건지 관세로 물가가 미국이 치솟을 건지 아닐 건지 이 계산들의 변수에 따라 다 바뀌어 버려요. 이제 하나만 틀어줘도 갑자기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원래는 워렌 버핏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 어렵지. 그냥 공부하지 마. 그냥 좋은 기업 사. 근데 그동안은 그게 맞았는데 22년도에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 한번 쭉 보시면 아까 제일 쌌을 때 뭐 900원, 1000원, 1100원 정도가 바닥이잖아요. 제일 비쌌을 때가 한 1500원 정도쯤이에요. 그러면 대략 요 언저리쯤이면 그냥 파는 게 좋고 또 요 언저리쯤이면 사두는 게 좋고 너무 우리가 예측하려고는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비쌀 때는 팔고 쌀 때는 사자. 주식도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계속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그런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통 금리가 내리면 투자하기는 좋아집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면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본인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땅을 더 사고 집을 더 짓고 더 분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가격이 더 낮아진 효과가 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집을 사려고 달려들겠죠. 그 과정에서 경제는 살아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막 더 내린다. 그러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물가가 좀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물가를 멈추는 게 생각보다 안 될 겁니다. 아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금리를 올릴 거 뭐하러 내린 거고 대통령은 왜 그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중앙은행에서 신뢰를 안 하게 돼요. 그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처가 될까요? 예상 못하지 않아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 또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냐면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었어요. 근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인플레가 조금 심한데요. 그러니까 그럼 물가를 고정시켜. 어떻게 해가지고 물가를 좀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금리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지금 물가를 다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불을 다 못 껐는데 소방차 철수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빨리 잡았다고 보도하려고. 잔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못 끄고 그냥 하라는데 금리를 막 내립니다. 그때부터 물가가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됐죠.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그렇게 되고 나서 물가가 다시 폭주해가지고 아서번즈라는 연준 의장이 잘리고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기준금리를 19.5%인가? 까지 올렸어요. 막 지금은- 올렸죠. 네, 4.5였잖아요. 에? 19.5까지 19 올린 예요? 거냐면 이거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빚내서 모한 사람들은 다 파산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부도나니까 당연히 일자리 잘리겠죠. 실업자 넘쳐나니까 당연히 물건 못 사 먹겠죠. 손가락 빨겠죠. 그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서 안 팔릴 테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재고 떨이하니까 물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에서 가장 이미지가 제일 나빴던 게 이제 아서번즈였는데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금리 내렸다가 세계 그 미국 경제를 완전 박살내버린 원흉이 돼버렸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옛날 그 원균이 된 거죠. 임진왜란 때 지금 딱 연준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연준 의장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 뭔가 좀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9월에 어떤 판단 내리고 그 뒤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미국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를 한 내린다고 2번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건 좀 믿어도 되는? 그때는 막 채권을 좀 넣어도 되고 약간 이러는 건가요? 채권에 아니, 아까 빠지셨네. 데이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FOMC 하기 전에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은 중요한 건 금리니까 영향 줄 수 있는 게 고용, 실업률, 물가에 대한 지표를 미리 좀 보면은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패드워치라 그래서 미국 연준 금리를 9월에 내릴 확률 95%, 70%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베팅을 걸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표가 하나 뜰 때마다 즉시 바뀌어요. 저 아침마다 그거 맨날 봐요. 그거 맨날 보고 왜 떨어졌지? 이게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아, 이거 왜 떨어졌을까? 이게 왜 높아졌을까? 그러니까 패드워치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즉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국채 금리에도 거래되다 보면서 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네. 그거는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거야. 금리 내릴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데이터. 그러면은 우리 거시경제 지표를 이야기할 때요, 소장님. 우리 장기 전망에 관해서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는 예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이클 버리가 이거 부동산에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막 드럼 두드리고 막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증시가 무너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워렌 버핏도 2005년, 6년에 마이클 버리는 똑같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계속 이거 부동산 문제 있다, 대출 구조 문제 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7년에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알 수가 없군요. 네, 그냥 대중의 광기라는 게 그 값이 들어있는데 광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뉴턴이 말했었잖아요.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더라. 본인이 중력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나빠질 거는 같아요. 좀 침체가 올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언제 당장 올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침체가 오면 오히려 돈을 풀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지도 몰라요. 드디어 침체다. 야, 돈 풀어. 금리 인하해. 코로나 때도 우리가 코로나니까 경제가 막 박살 날 거야. 장사가 안 되고 어떻게 소비를 해. 사람들 일자리도 못 가는데 망했어라 생각하고 쭉 내렸는데 그 뒤로 증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돈을 풀고 말도 안 되게 금리를 뚝 내렸어요. 돈을 막 푸니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우리나라도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일 가장 주목해야 할 그 지표는 금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그렇죠. 왜냐면은
관세는 지금 물가를 오르게 만들 수 있고 뭐 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 소비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지금 공장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하려면 저리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냥 금리 계속 내려라. 그럼 연준에서는 지금 내리면 물가 올라가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려도 문제고 이거는 안 내려도 문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9월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내리지 않겠어? 라고 보고 있어요. 선반영은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문제겠죠. 아, 또 선반영이 돼 있어요? 네. 9월은 내릴 것 같은데 9월 다음에 또 내릴까 안 내릴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관세가 어떻게 돌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년부터 관세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9월 달에 내린 게 바보짓이 되겠죠. 그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까지 붕괴가 되겠죠. 아, 내가 이래서 거시지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어려워요. 거시경제 죄송합니다. 어렵게 말해서. 정말 아니, 우리 다 알아야 되는데 복잡해.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심리 게임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 숫자 얘기하고 심리 얘기하고 분위기 얘기하니까 진짜 머리가 정말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금리, 환율 이런 거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혹시 저와 같은 이런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좀 거시경제 지표 좀 쉽게 읽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게.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한 번에 어렵게 빠싹 하든지 아니면 꾸준히 그냥 경제 뉴스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 봐요. 한 1년 정도만 경제 뉴스 기사들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걸 꾸준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뉴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만 해서 그냥 알아도 아까 말한 대로 그 5가지만 알면 끝나잖아요. 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니까 빅테크 주가들이 70%씩 하락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체감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잊어먹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다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넣고 테스트. 또 나를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내리는 왜 내릴까 찾아보고 이래서 내렸는데 울고 다른 배우고? 얘기를 했대.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금리 오를 때 테슬라를 사면 안 된다. 이걸 몸으로 이제 배우고. 그럼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답지를 쫓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그걸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좀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테슬라를 샀다가 피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다음번에 금리가 올라갈 때 자동차주를 살까요?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안 사겠죠. 그게 몸이 이제 기억하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안 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투자를?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공격수가 있어요. 처음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작가분들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1화 금리, 2화 환율, 3화 이렇게 해서 전인구 시리즈로 쭉 빼면 전인구 시리즈. 내가 다 쉽게 큰 설명줄 수 그림이 있죠. 있는데요. 하루 날 잡고 전인구 네. 시리즈. 먼저 말하셨는데요? 효석이 형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전인구 시리즈 어떻게 제작?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네, 금리를 가지고 사계절을 만들어요. 코스톨라니 계란 모형이라고 이제 달걀 모형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때는 이제 봄으로 봅니다. 아,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되겠구나 이런 때인데 이때는 당연히 주식이 좋겠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름이 다 돼가면은 금리를 정말 빨리 올리기 시작해요. 기업들이 과열 상태긴 하지만 서서히 부담스러워해요. 여름이라 놀긴 너무 좋은데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즐거워하는 게 여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하나씩 픽픽 쓰러지겠죠. 더워서 너무 열심히 놀다가 그게 증시가 거꾸라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 픽픽 쓰러지는 게 언젠지 몰라요. 증시가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지만 좀 뭔가 너무 덥다, 이상하다 싶을 때는 먼저 빼는 게 중요하겠죠. 여름 꼭지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리를 국가도 거의 정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데서 연 7%, 8% 이자를 준다 해가지고 건물을 한 바퀴 막 빙빙 돌면서 줄 서 있다더라. 그때가 증시 고점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네, 제가 보는 증시 고점은 그래요. 그 뉴스 나오면 그냥 팔아요, 저는. 그럼 그때 뭐 하면 되냐면 예금이 최고예요. 6개월, 1년짜리 단기 예금 7% 두면 원금 지키면서 7% 이자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기회밖에 없잖아요. 그때 딱 사두고 있다가 조만간 이제 증시가 픽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되면 국가가 깜짝 놀라서 너희들 운동하지 마,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에어컨인데 들어와서 쉬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 놀지 못하니까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만 하지 투자해서 돈 벌 데가 없어요. 이게 가을이에요. 채권밖에 돈 벌 게 없어요. 이때가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금리- 떨어지니까 네, 정점에서 꼬꾸라지는 순간. 가격이 오르는군요. 네. 채권 가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채 같은 거는 원금 상환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잘 안 바뀌어요. 한 10년 이상 되는 장기채를 사야지만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좀 채권 투자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겨울이 되면은 금리를 하도 내려서 이제 바닥에 가까워져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아주 낮아지죠. 부담스럽지 않죠. 네, 빚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큰 돈을 빌려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대 투자. 예전에 꼬마 빌딩 한창 2021년이 왜 많이 올랐었냐면 금리가 뭐 너무 낮았어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월세는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 빌딩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좋아지니까. 주식이 오르고 그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보통 그 사이클을 저는 10년을 보고 있어요. 10년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40대 때 한 번 그 사이클을 잘 만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예. 그럼 지금은 여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이죠. 가을.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떨어지고 있는 예, 구간. 가을인데 약간 늦여름이 좀 오고 있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네요. 가을에 채권을 사라고 하셨는데 채권을 산다는 건 보통 단기채를 산다는 얘기보다는 장기채를 산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단기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금이란 거 비슷해요. 지금은 좀 금리가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그 1970년대에 벌어졌던 우리 그 트라우마, 아서번즈 때 그 물가가 치솟는 그게 자꾸 사람들이 좀 잔상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있는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물가가 치솟는 일을 만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갑자기 이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온이 더 올라가요. 금리가 더 올라가요. 막 9월에 막 40도 이렇게 되면 이상 기후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 가을인 줄 알고 밥 메고 있다가 쓰러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기를 제발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제 늦여름에서 좀 초가을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예측이 안 될 때는 조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다리는 게 좀 나을 네. 수도 있는. 그럼 주식이 지금 싸냐? 싸지도 않아요.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는 지금 왜 비싼 가격에 앞으로 상황도 불안정한데 왜 자꾸 사려고 하는가?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욕심. 탐욕이라는 게 한번 맞들리면 무서운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 전화 와서 매일매일 1,000만 원씩 호가가 올라가요. 너무 더. 좋겠다. 5억 1,000에 파세요. 5억 2천에 파세요. 5억 3천에 파세요. 4천에 파세요. 하루만 제가 이 사람 전화를 무시하면 1,000만 원씩 오릅니다. 그러면 이러겠죠. 내가 왜 노동을 하지? 왜 일을 해? 내가. 근데 이 상황에서 자꾸 누가 팔으라 그래. 배우자가 자꾸 팔으라 그래. 팔아 그러면은 야, 하루만 자고 그러면 1,000만 원이 오는데 어떻게 팔아? 그치. 그래서 그 고점에 팔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예, 오를 그럼 또 거라고. 문제가 뭐냐면 6억까지 집값이 올랐다 쳐요. 그때부터 1,000만 원씩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6억 돌아오면 팔아야지 기다려. 계속 무한 반복이네. 그래서 저는 기업이랑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투자에서. 결론 나왔어요. 사람 마음. 행동 심리학으로 가자. 행동 심리학으로 행동 가자. 심리야. 너가 살 때 내가 팔게. 예, 그러니까 나보다 더 비싸게 살려 호구가 또 와야 되거든요. 주식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예요. 그게 접니다. 아니 뭘 샀어요? 또 아니 저 항상 제가 사면 이제 떨어지고 떨어졌구나. 제가 팔면 올라가고 대체 제가 지표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지원님이랑 생각했을 때. 반대로 하면은 네. 볼 수 있는 거. 저를 따라오세요. 하루에 아침에 지원 9시 지표. 되기 전에 카톡으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전인고 소장님하고 함께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소장님이 되게 재밌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뭔가 생태계 같은 거구나 좀 더 알아보고 싶긴 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칠판 하나 들고 올 테니까. 예. 안경 쓰고 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전에 촬영하면서 막 ETF, 뭐 보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다뤘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이게 제일 기본인데 라는 생각이 9시에 경제 뉴스를 꼭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를 너무 몰라도 안 되지만 너무 의존하셔도 안 된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오늘 비 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라는 정도의 이제 가이드다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